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기 전부터 온갖 희망과 설렘을 품었다가 막상 도착한 현지에서 상상도 못한 일들에 휘말려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 인생 최악이 될 뻔했던 여행이 뜻밖의 인연과 놀라운 반전을 통해 어떻게 최고의 감동으로 뒤바뀌었는지에 관한 체험담입니다. 휴, 아직까지도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나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출신이고요. 지금은 전업 여행 블로거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행에 흥미를 느낀 건 아주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6살 무렵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탈리아 해변으로 놀러 갔던 그때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파란 하늘, 짜릿한 바닷바람, 낯선 사람들과의 어색한 미소까지. 그 모든 순간이 마치 빛나는 보석 같았죠. 그러다 학창시절 인터넷 블로그라는 걸 처음 접하면서 마음껏 제 여행 기록을 적고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여행으로 카파도키아에 다녀왔어요. 같은 소소한 이야기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내가 경험한 걸 누군가와 나눌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늘 저를 걱정하셨어요. 라나야, 여행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하고요. 저도 졸업 후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잠깐 해보았지만 퇴근 후에도 어느 나라를 가볼까? 어떤 문화를 새롭게 접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라는 결심을 했고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어느 날 제 블로그가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갑자기 유명세를 타면서 방문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구독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각종 여행사나 호텔에서 저에게 협찬을 제안하기 시작했죠. 부모님도 그런 모습에 조금씩 안도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프로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길을 걷게 되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높아질수록 부담 또한 커졌습니다. 다음엔 어떤 획기적인 콘텐츠를 보여줘야 하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쩌지? 하는 압박감에 쫓기는 날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저의 소중한 친구들인 메으디, 사나, 파리아가 다음 목적지로 아시아를 제안했습니다. 라나야, 우리 아시아 가는 거 어때? 너도 아직 아시아를 깊이 파본 적은 없잖아. 한번 크게 돌아보자. 처음엔 잘 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저 역시 전 세계를 누비는 게 꿈이었던 사람.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게다가 세 친구 모두 호기심이 많고 여행에 진심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방문하고 싶은 나라는 많지만 우리는 일단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들이고 서로 인접해 있어서 이동 동선도 좋았거든요. 또 가장 기대했던 건 사람들이 흔히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한국이었습니다. 튀르키예와 한국이 역사적으로 친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한류 문화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 경로를 어떻게 짜느냐를 두고 의견이 조금 갈렸습니다. 메으디는 일단 중국부터 가보고 그 다음에 일본, 마지막에 한국을 갈까? 하고 사나는 일본을 먼저 가야 더 신선하지 않을까? 라며 고민했죠. 결국 다들 논의 끝에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저희 여행의 서막이 되어버렸죠.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내심 설렘도 있었지만 피로도 가득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의 시차까지 겹쳐 몸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특유의 공기가 후끈 밀려오면서 생각보다 공기가 탁한데?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 싶었던 걸까요?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선 지가 1시간이 넘도록 전혀 줄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사람도 많았지만 심사 과정이 굉장히 느린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심사관분은 저희에게 서류 작성을 다시 하라고 몇 번이나 되돌려 보내기도 했고 그때마다 저희는 영어로 해명하려 했지만 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으려는데 제 친구 파리아의 가방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계속 안 나와서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서류를 주면서 하나하나 찾으러 여기저기 가봐라는 식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결국 베이징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며 1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피곤함이 극도로 치솟으면서도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래도 기운을 내서 만리장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중국에 왔으니 만리장성만큼은 꼭 봐야지 하는 마음이었지요. 실제로 장성의 웅장함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하자 메으디와 사나, 파리아도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곳을 실제로 보다니 대단하네 라며 다들 흥분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줄서기 문화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티켓을 사거나 입장할 때 서로 새치기하고 밀치기는 기본이었어요. 제가 살짝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가버리거나 대려 인상을 쓰며 한마디 툭 내뱉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나는 이렇게 인파가 많으니 짜증낼 수도 있지 뭐 라며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솔직히 저희는 처음부터 너무 지쳐갔습니다. 자금성에 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는 압도적이었고 역사적 가치도 뛰어났지만 사람들의 무질서와 소음 그리고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아예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는 분들도 있어 여긴 문화 차이가 이렇게 큰가? 라고 실감하게 됐습니다. 숙소는 베이징의 중급 호텔을 예약해놨는데 첫날 아침에 청소 직원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놀라 소리쳐도 직원은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청소? 라고 중얼거리더니 그냥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제가 당혹스러워 영어로 몇 번이 아스틸이 Come later please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느낌이 드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식당에서도 바가지 요금 문제가 꽤 심각했습니다. 중국어 메뉴판은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고 직원분도 영어가 잘 안 되어 사진으로 대충 짚어가며 주문했는데 나중에 나온 계산서에 제가 시키지도 않은 메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안 시켰다고 항의해도 이미 만들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억울했지만 말을 제대로 통할 수가 없으니 결국 돈을 지불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트러블이 반복되니 점점 여행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고생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잠시나마 귀국을 고민할 정도였어요. 베이징에서의 일은 우연이었을 거야. 상하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고 상하이로 이동했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와이탄의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과 강변의 조명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관광객이 많고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느 날 밤 와이탄 주변 골목에서 낯선 남성이 저희를 보고 무단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길래 메으디가 노포토 플리즈 라고 소리쳤는데도 그가 막무가내로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카메라를 들이대니 저희는 당황해서 자리를 옮겼지만 그는 예뻐서 찍는 건데 뭐 어때? 라는 뉘앙스로 거칠게 말했습니다. 사나가 무서워. 라며 울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다가 괜히 더 엉킬까봐 빠르게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잇따른 불쾌한 경험에 지친 우리는 중국 일정은 더 보고 싶지 않아. 얼른 다음 나라로 넘어가자. 라며 계획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야, 여행이 아니라 고생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빨리 짐을 싸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겪고 왔으니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여긴 더 깔끔하고 체계적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항 자체는 매우 깔끔했고 직원들의 복장도 단정하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줄도 잘 서 있고 시끄러운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여긴 확실히 다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거쳐왔다는 이유 때문인지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많았거든요. 여권, 항공편, 숙소, 돌아가는 일정 등등. 처음엔 협조적으로 답했지만 심사관분의 표정이 딱딱하고 영어 실력도 그리 좋지 않아서 대화가 매끄럽지 않았어요. 한참 서류 확인 후에야 겨우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태도가 어서 오세요. 가 아니라 너네 왜 왔어? 하는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규칙을 강조하는 듯한 분위기에 저희는 살짝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도쿄 시내로 들어와 숙소를 잡고 아사쿠사 신사나 시부야, 하라주쿠 같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사원이 공존하는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긴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을 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쿄 메트로 노선도는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른 철도 회사끼리 호환이 안 돼서 환승 시도 때도 없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역 구내가 거대한 미로 같았습니다. 제가 길을 물어보려고 역무원에게 다가갔지만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았고 그분은 당황스러운 듯 표정만 잔뜩 찌푸리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가 되자 제가 정말 충격받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역무원이 승객들을 밀어넣어서 지하철 문을 억지로 닫는 거예요.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그 속에서 관광객인 저희가 설 자리는 없었죠.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지하철에 오르기도 전에 기운이 다 빠졌고 결국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런데 택시비가 어찌나 비싸던지요. 이래저래 돈이 술술 나가는구나 라며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일본은 워낙 관광 명소가 많으니 저희도 최대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다는 인상을 곳곳에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들어가서 영어 메뉴판을 달라고 하면 노 잉글리시라며 대충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끝내려 하거나 어떤 곳은 아예 입장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식당이라 들어갔는데 직원이 노 포러너라고 똑 부러지게 말해서 저희가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뭐야, 중국에선 언어가 안 통해도 어떻게든 바가지 씌워서라도 팔더니 여긴 대놓고 배척하네. 사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속상했죠. 돈을 내면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기분은 생각보다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오사카에서는 현지 젊은이 무리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터보는 왜 안 썼느냐? 너희 터키인 맞아? 케밥 좀 사와봐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롱이었죠. 순간 굉장히 화가 났지만 굳이 다가가서 싸우고 싶지도 않고 괜히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그냥 피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일본이 맞나? 하고 자책하게 될 정도로 여행 일정 전반이 힘들고 지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흥미로운 장소들도 많았지만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따뜻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게 저희에겐 너무 큰 슬픔이었어요.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던 날 밤 편의점에서 맥주와 간식을 사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마주친 술 취한 일본 남성 둘이 시비를 걸어왔죠.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매우 적대적인 태도였고 욕설 비슷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나자 메으디가 앞을 막아서며 어디서 온 거냐? 고 반문했는데 상대는 저희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저와 사나, 파리아는 정말 공포를 느껴 얼어붙었고요. 그때 골목 건너편에서 한국인 여성 3명이 다가왔습니다. 여행객으로 보였는데 이름이 하경, 세연, 유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망설임 없이 만취 남성들에게 지금 경찰 부를 겁니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두 남성이 당황한 듯 몇 마디 더 내뱉다가 뒷골목으로 사라졌죠. 겨우 한숨 돌린 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경 씨는 혹시 다치신 분 없으세요? 하며 저희를 살펴주셨고 세연 씨와 유림 씨도 너무 놀랐겠다. 일단 여긴 골목이라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저희와 함께 큰 길로 나가요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분들이 게다가 여기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라며 감동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길로 함께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휴가차 일본에 놀러 왔다가 마침 이 골목을 지나던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우연찮게 만난 이분들의 따뜻한 도움에 저는 이번 일본 여행에서 받은 유일한 온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고 나중에 한국에 가면 꼭 연락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며 헤어졌어요. 한국에 가면 이런 분들을 더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생겼습니다. 물론 그때까진 반신반의했지만요. 한편으로 일본에서 누적된 피로와 실망감이 너무 커서 하루빨리 한국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부터 설마 또 힘든 일을 겪지는 않겠지? 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눈에 확 들어왔고 사람들도 매우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심사관분이 영어로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밝게 인사하자 저는 순간 뭐지? 벌써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라니. 하고 놀랐습니다. 서류 확인 과정도 매끄러웠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면서 필요한 팸플릿이나 지도도 챙겨주더라고요. 공항 로비에 나가니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잘 터지고 안내 데스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숙소가 서울 시내시면 공항철도를 타시면 편해요 라며 노선도를 꺼내 설명을 해주는데 그 태도가 너무 친절해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는데 이 열차 안에서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안내 방송이 나오니 길을 잃을 염려가 적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려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한 분이 재빨리 주워주며 히유고 라며 영어로 건네주셨어요. 이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참 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선 대체로 저희가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해야 겨우 반응하던 분위기였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예약하신 대로 디럭스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짐이 많으신데 벨보이 불러드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엄청난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뭔가 제대로 된 환영을 받는 기분이야. 사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경복궁, 광화문,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풍당당하게 자리한 전통 궁궐에 반했고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시내 전경에도 감탄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옛날 모습이 잘 보존된 한옥마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또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에 가면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했는데 그 직원분들이 고객의 식습관이나 알레르기를 먼저 물어봐주는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요리는 맵긴 한데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안내해 주시고 혹시 돼지고기를 못 드시면 다른 대체 메뉴가 있다는 식으로 선택지를 주시니 저희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무엇보다 길을 잃거나 지도를 들고 헤맬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 라며 먼저 다가와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지하철역 안에서도 안내 표지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찾아다닐 수 있긴 했지만 종종 말을 걸어주는 현지인들의 호의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며칠간 지내보니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질서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한쪽을 비워두거나 어르신이나 임산부에겐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도 주변에 폐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 등이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놀란 건 어느 날 메으디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1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갔던 식당으로 돌아갔더니 직원이 아까 어떤 손님이 이 지갑을 주워서 맡겨두고 가셨어요 라며 그대로 돌려준 일이었어요. 안에 현금부터 카드까지 전혀 건드린 흔적이 없었죠. 메으디는 이런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도움받았던 하경, 세연, 유림 씨와도 한국에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분들은 서울에 살지는 않고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고 했지만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우리 주말에 서울로 올라갈게요. 라나 씨 일행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다 함께 만났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좁은 일본 골목에서 저희를 구해주던 모습이 떠올라서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었으면 우린 엄청나게 위험했을 거예요 라며 거듭 인사를 드렸죠. 그 세 분은 우리는 진짜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찰 부른다고 했을 뿐인데 라며 쑥스러워했지만 저희에겐 그게 엄청난 배려였고 용기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삼겹살집에 가서 즐겁게 식사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한국 노래도 배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래방 시스템이 생각보다 편리하고 영어곡도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아시아로 떠나기 전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만 들었지 정확히 얼마나 친절하고 편안한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직접 겪어보니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닳고 닳아버린 제 마음이 한국에서의 따뜻함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불친절하거나 차별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운 나쁘게 자주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거고 문화 차이도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라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사람들의 태도, 공공시설, 서비스 체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배려 깊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막바지에 저는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올릴 새로운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지나 마주한 진짜 보석 한국 여행기. 저희 구독자분들이 라나님, 아시아는 어땠어요? 중국과 일본 이야기는 좀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 섞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마지막에 한국이 주는 편안함 덕분에 모든 불쾌감을 잊을 수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제 친구 메으디와 사나 그리고 파리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이 따뜻함과 친절이 아시아 여행을 최악에서 최고로 바꿔놓았다고요. 역시 한국이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고요. 어느덧 한 달 가까운 아시아 여행 일정을 다 마치고 저희는 튀르키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이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다면 이 여행을 웃으면서 끝낼 수 있었을까? 라고요. 아마 아닐 겁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혼란과 일본에서 맞닥뜨린 배척으로 인해 제 마음엔 상처가 깊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따스함이 그 상처를 싹 덮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에이, 나도 중국이나 일본 가봤는데 괜찮던데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겪은 부분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것이니 모든 곳이 다 그랬다고 일반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 중국과 일본에도 친절한 분들이 많고 멋진 문화유산이 있지요. 다만 저와 제 친구들의 경우 이번 여행에서 중국과 일본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특히 크게 다가왔고 그걸 한국에서의 놀라운 반전 매력이 한 번에 뒤집어 주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하경, 세연, 유림 씨는 일종의 메신저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참견?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곤란한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는 그 마음이 결국 저희를 지켜줬으니까요. 저는 이제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남미로 갈지 아니면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탐방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속에 한국에 또 가고 싶다는 열망이 크게 자리했다는 겁니다. 여행이란 때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잖아요. 이번 여정은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라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